에디오피아. 전에는 커피밖에 떠오르지 않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애잔한 마음으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에디오피아 강요부대 전사들이 대한민국에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디오피아에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보은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배응망덕한 몇몇 국가들과는 달리 은혜를 갚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에디오피아의 강요부대 참전용사가 6.25 참전하게 된 뒷배경과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그 후손들을 돕는 후원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자선단체 따뜻한 하루는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에디오피아 참전용사들과 미망인 후손들에게 마스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하루의 대표는 손 씻을 물도 마스크 한 장도 감염을 예방할 어떠한 도구도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에디오피아 참전용사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을 제2의 고국이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우리를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에디오피아만큼은 그 중에서도 에디오피아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참전용사 어르신들과 미망인들만큼은 꼭 도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하루에서는 에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차로 12시간 거리에 위치한 곤다르 지역에 사는 아말의 할아버지의 집을 수리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살고 계신 집이 너무 오래되고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보금자리로 바꿔드리고 싶었다는 이 단체는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에디오피아 강요부대 출신의 아말의 할아버지에게 집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집 상태를 보시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6.25에 참전해 자신의 젊음과 대한민국의 자유를 맞바꾼 영웅의 집이라기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이 따뜻한 하루라는 단체에서는 아말의 할아버지 말고도 에디오피아 참전용사 강요부대와 미망인 후손들을 돕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 사태의 확산을 막고자 폭풍 전야 상황에 놓여있는 에디오피아 후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따뜻한 하루 홈페이지를 통해 모은 후원금은 극심한 가난과 재반시설의 부재로 마스크 한 장 구하기 힘든 에디오피아 참전 용사들과 미망인들 후손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역 물품인 마스크를 선물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52개국에서 확진자가 이미 10,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아프리카는 아직 검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감염 환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항공허브인 에디오피아 역시 지금 폭풍전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열악한 의료 여건을 고려하면 언제든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들을 돕고 있는 따뜻한 하루는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 법인으로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은 NGO 단체입니다. 많은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통해 삶의 벼랑 끝에 있는 국내와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으며 매일 한 통의 감동 편지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단체입니다. 따뜻한 하루는 특히 참전 용사들을 전문적으로 돕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말의 할아버지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던 집을 시멘트로 견고하게 보수하였고 나무로 대충 세워둔 집 앞 울타리는 튼튼한 울타리로 바꿔주었으며 비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던 천장을 견고하게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해서 깨끗한 집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집을 보고 아말의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모두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말의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우리 집까지 와서 수리까지 해주시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강요 부대를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사신 아말의 할아버지에게 이제라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는 따뜻한 하루는
후원자들 덕분에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 기뻤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원수는 몰라도 은혜 하나는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몇 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성을 가진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경북 칠곡군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에디오피아를 돕고 있습니다. 이 칠곡군 눈여겨봐야 합니다. 백성기 칠곡군수가 에디오피아 6.25 참전용사회장에다가 오랜 기간 왕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에디오피아 강요부대 6.25 참전용사와의 이번 사태 극복을 응원하는 편지 외교가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백성기 칠곡군수와 멜레세 테세마 에디오피아 6.25 참전용사회장은 국적과 나이를 초월해 이번 사태로 인한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며 응원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군수가 6.25 참전국 에디오피아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독자적인 보훈 외교를 펼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에디오피아를 오가며 지금까지 6차례 만남을 이어오는 등 돈독한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편지를 먼저 보낸 것은 멜레세 테세마 회장입니다. 한국의 이번 사태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그동안 도움을 주던 백군수와 칠곡 국민을 응원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70년 전 추호의 망설임 없이 한국을 위해 싸웠듯이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달려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만 제 주름과 백발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사태가 나의 또 하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인한 모든 것이 파괴되는 잿더미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한 저력과 힘이라면 충분히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내서 이번 사태를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감동의 편지를 받은 백성기 칠곡 군수 역시 에디오피아 6.25 참전용사 회장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에디오피아 6.25 참전용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드러났는데요. 백군수는 회장님께서 보내신 가슴 따뜻한 편지에 저와 우리 국민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70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사랑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관심에서 멀어진 게 사실입니다. 세계 어디에 계시든 어떤 민족이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모든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도 이번 사태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헌신으로 잘 이겨내고 있듯이 에디오피아도 훌륭하게 대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번 위기를 같이 이겨나갑시다. 이 칠곡군 참 대단합니다. 칠곡군은 2015년부터 경제적 지원은 물론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한 새마을운동을 에디오피아에 전파하고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에디오피아 참전용사를 초청해 그들의 무운을 대한민국에 알리는 일에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또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에디오피아 홍보부스를 마련해 전통문화와 참전용사의 헌신을 전파하고 주한 에디오피아 대사관과 문화, 관광, 보훈 분야 MOU를 체결해 외교적 차원의 지원 방안도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칠곡군은 마스크 6,037개를 에디오피아에 보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재능 기부로 특별히 제작한 200장의 마스크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번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디오피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해서입니다. 마스크와 함께 감사 편지도 동봉했습니다. 근데 왜 6,000장이면 6,000장이지 하필 6,037장일까요? 그 이유는 칠곡군수의 SNS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칠곡군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샵
6037을 아십니까? 라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에디오피아 용사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얼굴에 천을 감싸고 있는 사진을 보고 마스크 기부 동참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숫자 6037은 에디오피아가 한국을 도왔던 참전 용사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7국 군수는 SNS를 통해 70년 전 6.25 전쟁에 참전한 6037명의 에디오피아 젊은이들은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켰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는 이번 사태로 더욱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검사 키트와 마스크조차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을 모아 6037장의 마스크를 보내려고 합니다. 보온 마스크는 칠곡 인문학 마을의 다양한 활동과 일상의 삶 속에 실천해온 나눔과 배려의 결과물입니다. 개개인이 가진 평범하지만 특별한 재능을 한데 모아 마스크에 담겨있는 보온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마스크는 7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에디오피아 참전용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에디오피아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작된 마스크는 칠곡군에 기탁한 뒤 대사관 외교 행랑을 통해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에디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도우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으로만 에디오피아의 미래가 연명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에디오피아에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UST가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에디오피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시작합니다. U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교육기관으로 32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교육기능을 부과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 국가연구소 대학원 대학입니다. 학생들은 연구소의 첨단 연구 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습니다. 2006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박사 840명, 석사 1683명, 총 2523명의 석박사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이런 UST에서 공적 개발 원조 교육사업 일환으로 2018년 에디오피아 과고등교육부와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2020년 정기 박사과정 신입생 6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강요부대의 정신을 계승한 에디오피아의 인재들은 현재 UST 한국과학연구원 스쿨, US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 등 총 4개의 UST 스쿨에서 학위 과정을 수행 중입니다. 관련 사업인 UST 에디오피아 정부협력 장학사업은 아디스 아바바대, 진마대 등 에디오피아 국립대, 공과대학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이 K-팝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등극하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데뷔를 했을 때 방탄이라는 말을 듣고 신기한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아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보다 약 130년 먼저 방탄이라고 소개된 한국의 문화가 있다는 소식이 미국에서 퍼지고 있어 또 한 번 한국을 향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엑스포가 열렸을 당시 이때 미국은 한옥으로 한국관을 만들었는데 이때 방탄조끼가 한국관의 메인 전시품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방탄조끼가 한국의 대표로 소개됐다는 건 당시 미국인들이 해당 방탄조끼에 느꼈던 충격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방탄조끼는 면제외곽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과거 19세기 말 조선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프랑스, 영국, 미국 등 함선들이 다가와 천주교 전파 등을 요구했는데 조선의 정부는 이를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결국 통상을 요구하는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인양요입니다.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프랑스군이 침입했고 조선의 병사들은 프랑스군의 앞선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선은 전쟁을 승리로 마쳤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막강한 화력을 지닌 서양의 소총에 대항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소총의 총알을 막아낼 갑옷을 제작하라고 흥선대원군은 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면제외곽은 186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 조선과 미국의 전쟁인 1871년 신미양요 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면제외곽을 입은 조선군을 본 미군은 총에 맞은 조선군이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총탄으로부터의 방어라는 목적이 정확히 달성된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제외곽의 놀라운 기능이 미군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결국 노획된 면제외곽이 미국으로까지 건너가 엑스포에 전시됐고 미국인들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는 187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측과 전통을 고수하는 측과의 정치, 군사적 충돌이 주된 줄거리인데 총탄에 뚫린 갑옷을 입고 쓰러지는 사무라이들의 모습들이 영화에 반영됐습니다. 사무라이는 근접전에서는 막강한 전력으로 활약했지만 근대화의 상징인 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영화의 배경과 비슷한 시대의 조선군은 이미 방탄조끼를 지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근대화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던 일본은 물론 서양 제국도 생각지 못한 세계 최초의 개인 총탄 보호구였고 실전에서도 성능을 입증된 방탄조끼였습니다. 방탄조끼는 말 그대로 총탄을 막기 위해 상체에 두르는 방어무기입니다. 인체 주요 기관이 상체에 위치한 까닭에 방탄조끼는 병사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대전에서 방탄조끼가 보급된 건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공격무기와 방어무기가 짧은 시간차를 두며 대칭을 이루는 군사과학기술의 역사적 특성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전에서도 총탄을 막기 위한 방탄조끼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최근까지 방탄조끼는 총탄이 아닌 포탄 파편을 막는 장비로 여겨졌습니다. 총탄 방어를 위한 방탄조끼가 쓰이지 않았던 이유는 전장에서의 인명피해 상당수가 포탄 파편에 의해 발생한 탓이기도 했지만 총탄의 압도적 위력을 막아낼 기술적 수단이 부족했던 게 더 큰 이유였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금속성 장갑을 병사의 몸에 덧대면 총탄을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재빠른 동작을 기본으로 하는 전장에서 기동력의 상실은 큰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병사의 방어 수준은 결과적으로 수백 년 전 기사보다 더 후퇴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866년 병인양요 직후 우수한 방어 능력을 지니면서도 무게가 가벼운 방탄조끼가 등장했었고 최근에야 개발된 줄 알았던 군사과학기술의 결정체가 100년도 더 된 우리 역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면제외갑은 면헝겊 13겹을 겹쳐 단단히 꿰맨 것으로 여러 겹의 면이 총탄의 운동 에너지를 차례차례 흡수해 병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조선군 방탄조끼의 원리가 아라미드 섬유를 통해 총탄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대의 최신 방탄조끼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1935년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아라미드는 고분자 아미드계가 두 개의 방향족 고리에 직접 결합한 섬유입니다. 아라미드 고분자가 나란히 정렬해 서로 강력하게 결속돼 있는데 그 결합 정도가 총탄의 운동 에너지도 흡수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당시 조선군은 면헝겊을 겹쳐서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면제외갑에는 중요한 약점이 있었는데 헝겊 13겹을 겹쳐 입었기 때문에 한여름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를 입고 달려야 하는 병사들의 더위로부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미양요가 6월에 일어났던 탓에 조선군은 더위라는 적과도 싸워야 했고 거기다 비가 오거나 강을 건너오면 면제외갑이 물을 한껏 흡수해 이를 입은 병사의 기동력을 떨어뜨렸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가 진일 수밖에 없던 약점으로 불에 취약했는데 실제로 신미양요 당시 미국 군대가 대포 공격을 하자 그 파편 때문에 면제외갑을 입은 병사들의 몸에 연이어 불이 붙었고 조선군은 총탄을 막기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에도 면제외갑은 미국 유군대에 남긴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총탄 세례 속에서 내달리는 조선군은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현재 면제외갑 중 유일하게 남은 한 벌이 미국의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돼 있어 당시 미국 군대가 느꼈던 당혹스러움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탄조끼는 현대에서는 전쟁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탄 조끼들이 개발되었지만 이들은 강철이나 면 소재에 바탕한 것으로 엄청난 무게와 약한 방어력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강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조각을 나일론 소재와 결합한 방탄 조끼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종아를 직접 막는 방탄 조끼라기보다는 목표물에 맞고 튕긴 탄환이나 폭탄의 파편을 막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어 매우 질기고 탄성이 뛰어난 첨단 섬유 소재들이 등장하면서 방탄조끼는 혁명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미드 섬유로 강도와 탄성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특히 미국의 케이볼라는 강철과 같은 굵기의 섬유로 만들었을 때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아 방탄 소재로는 저격이었습니다. 최근 방탄조끼의 외형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강한 탄환을 방어하고 더 많은 물품의 수납 공간을 추가하면서 착용자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방탄조끼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착용자가 물에 빠지거나 전복된 차량 안에 있으면 방탄조끼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줄을 당기기만 하면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방탄조끼가 개발됐습니다. 처음에는 특수부대에 한정됐던 보급 범위가 미국 육군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총알과 파편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는 방탄조끼는 생존율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대의가 아무리 크더라도 생명의 소멸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전쟁은 분명 회피해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탄조끼라 하더라도 생명을 100% 지키는 보증 수표는 못되기 때문에 전장에 나서는 군인들은 항상 죽음의 공포에 떨 것입니다. 성능